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일부 업종에서 일자리가 줄었다는 정부의 실태 파악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에 힘이 실리는 모습인데요.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2년 연속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의 영향을 정부가 연구 용역을 통해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임금 상위 20%와 하위 20% 격차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임금 불평등 해소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 등 일부 취약업종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인건비를 아끼려 직원 대신 사업주 본인이나 가족이 나서서 일하고 단시간 노동자를 초단시간 노동자로 전환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이 결국 중소기업에 다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사회적으로 이제 공유해가는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 필요가. 청와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3-4% 수준으로 가닥 잡았다는 일부 보도와도 맞물려 속도 조절론에 무게를 실을 수 있는 부분. 청와대는 보도 내용이 사실무근이라 밝혔지만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산입 범위 확대로 실제 인상 효과는 절반도 안 된다며 최저임금 10,000원 공약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교통비, 식대 가리지 않고 모두가 삭감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쇄하는 방식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돌입하면 인상률을 둘러싼 노정 갈등은 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구미형 일자리가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와 고용 규모를 놓고 구미시와 전기차 배터리 업체 간의 막바지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르면 이달 중으로 대상 기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올해 1월 첫 발을 내디딘 광주형 일자리. 임금을 낮추는 대신 일자리를 늘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복지를 최대한 지원해 임금을 보전하는 사업인데 구미시에서도 비슷한 상생형 일자리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삼성 SDI에 제안해 놓은 상태로 이들 기업과 투자 고용 규모를 놓고 논의가 오가는 상황입니다. 기업들로 봐서는 이게 지속성이든 안정성이든지 이래 여러 가지 담보가 돼야지 투자를 하지 뭐 일회성으로 이래 하긴 좀 힘들지 않습니까? 의향서를 제출해놨기 때문에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에서 이제 패키지 지원 같은 거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미형 일자리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 라인을 구축해 1,000명을 고용하는 사업으로 광주형 일자리와 달리 기업이 자금 대부분을 직접 투자하고 임금을 줄이지 않는 형태로 추진됩니다.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교육과 문화, 복지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 인프라를 지원하는 형태여서 노조 반대도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에서는 LG화학을 유력한 구미형 일자리 사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구미에는 스마트폰과 TV, 디스플레이 등을 생산하는 6개의 LG그룹 공장이 있는데 이 중 일부 공장을 배터리 생산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LG 측은 결정된 것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구미시와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투자 기업을 선정해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16일로 예정됐던 기업은행 통상임금 선고를 돌연 연기했습니다. 선고일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었는데요. 대법원이 통상임금과 관련한 기존 판례를 뒤집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약 2년간 심리해온 기업은행 통상임금 사건의 선고를 하루 앞둔 15일, 돌연 선고일을 연기했습니다. 대법원 측은 추가 검토를 위해서라며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선고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례적인 상황인 만큼 재판부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을 정도로 중요한 쟁점을 뒤늦게 발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인 경우에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기업은행 노조 측은 이 같은 재직 요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을 다시 산정한 뒤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2014년 이 소송을 냈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토대로
재직요건부 정기상여금은 당연히 지급된다고 예정된 것이라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재직요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기존 판례대로 판결했음에도 대법원이 2년의 심리 끝에 선고일을 연기한 만큼 전향적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판례가 바뀐다면 기업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노동계와 산업계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직장인들이 연봉 5천만 원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10년 정도가 걸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이는 최근 583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입사 후 연봉이 5천만 원을 넘기까지 평균 10.3년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이 평균 6.6년으로 가장 짧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9.3년과 10.5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 규모와 연봉 수준이 대체로 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연봉이 1억 원을 넘길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20.6년으로 조사됐습니다. 버스 운행을 민간 기업에 맡기면서 운영상의 적자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제도가 바로 버스 준공영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대주주의 이익만 챙겨주는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올라있는 경기도의 한 버스이사 감사 보고서입니다. 지난해 23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낸 이 회사는 지난 3월 10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회사는 A씨와 B씨 등 6명이 전체 주식의 75%를 보유하고 있는데 배당금의 대부분을 가져갔습니다. 또 A씨와 B씨 등이 전체 지분의 95%를 보유한 같은 계열의 운수회사는 지난해 3억 8천만 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지만 이들이 가져간 배당금은 5억 원이 넘습니다. 이들 업체는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15개 업체 중 8곳으로 상호 출자로 서로 얽혀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은 모두 694억 원, 이 중 400여억 원이 이들 8개 업체에 지원됐거나 지원될 예정입니다. 자칫 소수 대주주의 이익만 챙겨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경기도는 운행 실적에 따라 일정 수익을 보전해주는 준공영제 대신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만 주는 노선 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는 꼭 가야 될 길이긴 합니다. 다만 준공영제 방식이 적자를 무한대로 메워주는 방식이 아니라 업체 간 경쟁도 하게 하고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해결책으로 준공영제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지원된 예산이 자칫 오너들의 눈먼 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호입니다. 정기예금보다 못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여보려고 정치권과 금융업계가 기금형 퇴직연금 같은 새 방식의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노후 대비 위해 수익률 높이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문제는 그러자면 일부 원금 손실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는 겁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매년 거액이 불입되는 퇴직연금. 지난해 말 기준 190조 원이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수익률은 고작 1.01%, 정기예금의 절반도 채 안 됩니다. 돈을 넣고 계시는 분들이 수익률이 안 좋다는 얘기는 하시고 저도 그렇게 한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정치권이 제시한 대안 중 하나인 기금형은 회사와 노조가 함께 수탁법인을 만들고 자산 운용사 등에 맡기는 형태. 또 다른 방안인 디폴트 옵션은 금융사가 미리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에 따라 돈을 굴릴 수 있게 한 겁니다. 가입자 참여도와 수익률 제고가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원금 보장 상품 중심으로 퇴직연금이 운용되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률이 굉장히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었고요. 일반적인 펀드들이 3% 내외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2%에서 3% 정도의 수익률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지금은 원리금 보장형이 많은데 수익률을 높이려면 일부라도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부담입니다.
근로자와 퇴직연금 이해 관계자 간의 이익 상충 문제로 인해서 투자 손실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따른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새 제도들이 도입되면 금융사 내부 통제와 당국의 감독 강화 등 보완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 TV 소재영입니다. 지난해 배달료 부과와 가격 인상으로 치킨값 2만 원 시대가 열렸는데요. 하지만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영업 실적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비싼 가격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치킨 소비를 줄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가 배달료 2,000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를 포함한 2만 원짜리 치킨이 배달 음식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배달료를 뒤따라 받고 가격도 올리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은 커졌습니다. 원래는 자주 시켜 먹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너무 좀 과도해진 것 같긴 해요. 예전에 비해서. 이에 지난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영업이익은 감소했습니다. 매출액 기준 상위 업체 4곳 중 일부 업체는 판매 자체가 위축되면서 영업이익이 전년에 비해 최대 18%까지 줄었습니다. 치킨 업계는 가맹점주들의 인건비, 임대료 상승분을 메우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냉담합니다. 일반적으로 치킨용으로 쓰이는 생닭의 가격은 2009년 4,000원대였고 10년이 지난 현재 가격은 2,500원대로 1,500원 정도 오히려 떨어졌는데 소비자 가격에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대형마트, 편의점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의 절반 가격의 제품들을 내놓기도 하면서 불만은 더욱 늘어납니다. 한 마리를 6,000원 이렇게 팔 때도 있는데 2만 원이나 올려서 파는 거는 무슨 값이 들어가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각에서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가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소비자 시민 모임은 업체들이 재료 원가 등을 공개해 소비자들이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동훈입니다. 가격을 모르고 견본주택도 보지 못한 채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한다면 어떠실까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이 특별 분양을 받으려면 이렇게 깜깜이 청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재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이 단지는 이번 주 특별공급 청약을 시작으로 모두 637가구의 입주자 모집에 나섭니다. 이 가운데 60가구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중소기업 노동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유관기관 추천으로 분양받는 기관 추천 특별공급 세대입니다. 청약에 앞서 유관기관은 추천 순위를 정하기 위해 심사를 합니다. 가령 이 단지는 중소기업 노동자 몫으로 11가구를 특별공급하는데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11번까지 추천 순서를 미리 결정합니다. 서울중소기업청에서 추천자 모집을 마감한 것은 지난 2일. 그로부터 보름 뒤 분양가와 모델하우스가 공개됐으니 가격과 견본집을 확인 못한 채 신청한 겁니다. 서울시는 기관 추천자 모집을 분양가 공개 사흘 전인 14일까지, 국방부 국군복지단은 분양가 공개 당일 오전까지만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좀 있는 편이긴 하죠. 일단은 다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분양가보다는 다 비싸다고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기관 추천을 받고 청약하지 않으면 다음에 추천을 받는데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고를 내가지고 모집하고 그 명단 작성해가지고 넘길 때까지 기간이 적어도 일주일이고 한 2주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통상 청약 일주일 전 분양 가격을 공개하는 상황에서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재욱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한 번쯤 직장일에 지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순간이 오기 마련이죠. 이러한 고비가 왔을 때 다른 직장인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핫키워드에서 그 속내를 알아봅니다.
네, 지금의 일을 참 좋아하지만 저 역시도 한 번씩 고비가 올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저는 다시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며 꾹 참고 버티는 편입니다. 그런데 다른 직장인들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저도 박하연 아나운서와 비슷합니다. 얼마 전 이와 관련해서 아르바이트 대표 포털 알바몬이 직장인 1,049명을 대상으로 직장 생활에 지칠 때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에서 직장 생활 중 버티기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다는 질문에 89.2%를 차지하는 응답자가 그렇다고 고백했는데요. 직장 생활 중 가장 버티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봤더니 1위는 다름 아닌 22.3%가 뽑은 인간관계 스트레스였습니다. 2위는 16.8%가 뽑은 야근과 특근의 무한 루틴, 저녁이 없는 삶이 차지했고 3위는 14.1%의 응답률을 보인 회사와 집만 오가는 무료한 일상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실적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 만성 피로와 저질 체력은 각각 10.9%와 9.2%의 응답률을 보여 4위와 5위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도 열심히 일해도 그다지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불만, 보람을 느낄 수 없는 직장 생활에 대한 회의감, 고용 불안, 노후 걱정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의 이유가 직장인들을 지치게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90%에 가까운 직장인이 한 번씩은 고비가 찾아왔던 거네요. 이유도 참 다양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또 직장인들에게 현재 직장에서 존버 중인가를 물었는데요. 참고로 존버는 악착같이 버틴다는 의미의 신조어로 끝까지 오래 버텨야 승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73.5%의 많은 수의 직장인이 이 존버 정신으로 직장 일을 버티고 있다고 응답한 겁니다. 네, 소수를 제외한 직장인을 빼면 많은 직장인들이 포기보다는 버티는 것을 선택한 거네요. 그렇다면 성별이나 연령과 관계없이 많은 직장인들이 이른바 존버의 삶을 택한 건가요? 네, 이 성별보다는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습니다. 성별로 봤을 때 남성은 75.1%, 여성이 71.6%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존버를 생각하는 경우가 다소 높았는데요. 연령별로 봤을 땐 연령이 높을수록 존버 중이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20대는 71%, 30대는 74%로 그리고 40대의 경우는 81%의 응답자가 존버 중이라고 응답해 20대와 10%의 차이를 보인 겁니다. 네, 가장의 무게와 재취업의 기로에 선 40대 응답률이 역시 높았네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봐도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전체적인 응답률이 높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이상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막상 직장 생활이 힘들고 지칠 때 존버를 해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찬성과 반대가 반반으로 나뉜 겁니다. 오래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것이라며 51.2% 응답자가 존버를 해야 한다는 답변을 선택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48.8%로 두 의견 모두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는데요. 여기에서도 존버를 해야 한다는 의견엔 40대 이상은 60.8%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또 존버가 필요 없다는 이유를 살펴보니 32.7%는 재빨리 탈출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게 현명하다는 것이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직장 생활 자체를 접고 다른 길을 찾는 게 답이라는 답이 16.1%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시작을 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만둘 때까지 버텨야 하는 것이 직장 생활이죠. 어떠한 이유로 직장 생활이 버티기 힘들어졌을 때 이것을 견딜 수 없었을까요? 네, 그래서 조사에 참여한 직장인들의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직장 생활에 지치지 않기 위한 자신만의 노하우를 살펴봤더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철저한 휴식에 복수 응답으로 48%가 응답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24.9%가 뽑은 취미 생활이었는데요. 탕진잼, 나를 위한 쇼핑 및 투자와 정시 퇴근 사수하기는 각각 22.6%와 22.4%가 응답해 3위와 4위에 올랐고요. 21.4%가 뽑은 혼맥, 혼영 등 사람들과 떨어져 나 혼자만의 시간 갖기는 5위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도 동호회 활동, 자기개발, 나만의 케렌시아, 아지트 만들기, 저축, 재테크 등이 팍팍한 직장 생활을 견디는 노하우로 순위에 올랐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지친 하루를 끝내고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존버하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플러스는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